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6월 8일이 되겠습니다. 6월 8일, 6월 8일 날은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그 194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1949년 오늘 바로 영국의 소설가 있죠. 조지 오웰이 1984, 1984라는 그 소설을 갖다가 이제 발간한 날이 되겠습니다. 음, 뭔가 그 이제 인간의 삶은 그 유토피아를 이제 쫓아서 이제 그 살고 있죠. 또 그런 유토피아에서 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인류의 미래가 그렇게 유토피아적인 것만은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소설을 쓴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디스토피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그 소설이 바로 이 조지 웨일이 쓴 1984가 되겠습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조지 웨일의 1984를 아직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읽어보려고 하다가 이게 또 좀 구태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읽어보질 못했는데 오히려 이제 그 올더 석슬리가 쓴 멋진 신세계 이제 그 책은 이제 읽어봤는데 상당히 그 이제 유사한 그런 그 이제 그 디스토피아에 관련된 그런 그 책이 되겠습니다. 물론 뭐 두 책이 그 분명한 차이는 있죠. 디스토피아라는 면에서는 그 뭔가 그 공통점이 있지만 그 내용이 이제 전개해가는 그 방식, 그 인간이 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약간 그 서로 차이점이 이제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참, 조지 오웰의 또 유명한 소설이 이제 동물농장 있죠. 애니멀 팜. 그 책은 뭐 읽어봤지만은 그 두껍지가 않아서 그렇게 뭐 읽는데 그렇게 그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를 보면은 참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뭐 한번, 그, 뭐 이 디스토피아에 관련된 소설이라든가, 그다음에 동물농장 같은 거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인류의 그 미래를 그 이제 그린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1949년이면은 40년대에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 식민 지배를 받다가 이렇게 해방이 돼갖고 겨우 나라를 꾸려나가는 그런 그 상황이었는데 어, 그 당시에 그 조지 오웰 같은 사람은 먼 그 미래 인류의 미래를 갖다 이렇게 점치고 점쳤다기보다는 그 예상을 하고서 세상은 이렇게 바뀔 거다라고 그렇게 조명을 그 했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그 통찰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한 그 디스토피아적인 미래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와서 보면 상당히 그 현실화돼 있다라는 거. 기술의 발전이 이제 그런 걸 만드는 거죠. 어,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편리한 삶을 위해서 만든 거지만 꼭 그런 편리함을 주는 것만이 아니고 상당히 그로 인한 뭐 부작용이라고 할까. 그걸로 인해 갖고서 상당히 그 인간성이 그 이제 파괴되고 몰인간적인 그런 세상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도 상당히 좀 그렇게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을 그린 그런 소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조지 오웰의 1984의 내용을 그 배경을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지 오웰의 1984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지 오웰의 1984. 한 줄 요약을 볼까요? 1949년 6월 8일 오늘이죠. 영국의 조지 오웰 소설 1984가 발간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제가 조지 오웰 하면 그 동물농장은 제가 읽어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 1984는 안 읽어봤어요. 그래서 소개된 그 내용을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해갖고 말씀을 잠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지 오웰의 1984하고 아주 그 유사한 그 소설이 또 하나 있죠. 올더 석슬리가 쓴 그 멋진 인생의 브레이브 뉴 월드가 이제 그건데 물론 이제 두 소설이 이제 약간 차이점은 있죠. 그러나 전체적인 그 의미로 봐서는 그 디스토피아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공통점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 뭐 이 대중들에게 이렇게 소개된 그런 자료를 갖고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자, 영국의 작가이자 언론인이죠. 이 바로 조지 오웰이 그렇습니다. 근데 조지 오웰은 필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본명은 에릭 아서 블레어고요. 블레어 영국 토니 블레어 총리하고 뭐 일가 친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에릭 아서 블레어가 본명이 되겠습니다. 더 타임스는 전후 가장 위대한 영국 작가의 2위로 이 조지 오웰을 선정을 했고 BBC 투표에서는 지난 1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작가 3위로 뽑혔다라고 합니다. 뭐 1000년 동안 3위를 했다 하면은 뭐 1위, 2위가 누군지 모르지만 정말 뭐 3위도 대단한 그런 이제 그 작가죠. 예, 소설가. 자, 조지 오웰은 식민지 인도에서 태어났네요. 그리고 영국에서 교육을 받은 다음에 다시 식민지 경찰이 돼갖고 그러니까 대학을 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까지만 졸업을 하고 어,
식민지 경찰이 돼갖고서 이제 버마에 가서 근무를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영국 제국주의, 인도를 식민지로 갖고 있었던 영국 제국주의의 그 행태에 대해서 아주 반감을 갖고서 사직을 한 뒤에 이제 작가의 길로 들어섰다라는 그런 얘기네요. 네. 그래서 대표작으로는 동물농장, 애니멀팜 1945년에 이제 쓴 거고요. 그다음에 1949년에 1984, 1984, 1984라는 그 소설을 갖다 이제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전체주의 체제와 권력의 부패를 강하게 비판하는 작품, 뭐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또 그러한 작품을 다수 남겼다라고 합니다. 글쎄 뭐 애니멀팜 동물농장을 읽다가 보면 나중에 이제 그 돼지가 이제 사람같이 서서 이제 뭐 연설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그 스탈린을 묘사한 거다라는 말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런 쪽을 이렇게 풍자해 갖고서 이렇게 만든 거 아닌가. 공업원에 그 얘기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특히 동물농장은 러시아 혁명을 풍자는 우화죠. 그야말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타락하는지를 날카롭게 그 묘사를 한 거다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조지 웰이 살았던 시기는 이제 20세기 초중반이죠. 예. 20세기 초중반인데, 20세기 초중반에 이제 가장 큰 사건이라면 역시 어, 세계대전이 있었다라는 거. 1차보다 2차 세계대전이죠. 그 다음에, 뭐 작품이 나온 때가 이제 그보다 한 10년 정도 후니까 2차 세계대전을 아주 이제 뼈저리게 느꼈을 거라고 보이고, 그 이후에 이제 미소가 대립하는 냉전, 뭐 이런 격동의 시기에 이제 조지 웰이 이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소련이라는 사회도 이제 보고 미국이라는 사회도 보고 뭐 그러면서 이런 풍자 소설을 그러나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소설을 쓴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 스페인 내전에 공화파 병사로 또 참전을 했다라고 합니다. 스페인 내전까지 참전했네요. 그다음에 공산주의 내부의 권력 투쟁을 또 직접 목격을 했다. 그러니까 스페인 내전을 참전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공산주의의 권력 투쟁을 이제 목격을 이제 한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러한 경험들이 또 그런 사회상들이 조지 웰이 동물농장이나 1984를 집필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이제 미쳤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그 작품은 단순한 문학적 가치를 넘어서 정치적 이현서로서도 평가를 받는다. 예, 뭐 문학적인 그 뭐 가치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그 내용이 그냥 뭐 일정 그 일면 순정 소설이라든가 뭐 그런 거하고는 다르죠. 이 내용이 참 이건 사랑을 노래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야말로 디스토피아라고 얘기했듯이 정말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타락할 것인지 어떻게 엉망진창이 될 것인지 이제 그런 걸 내다보고서 이제 그 쓴 소설이기 때문에 정말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어떤 이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이 없으면 쓸 수 없는 그런 이제 소설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소설이 쓰여진 게 40년대인데, 1949년에 이제 1984가 쓰여졌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40년대인데, 미래. 야, 뭐, 몇백 년 뒤의 그 미래라든가,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 거다라고, 그때 당시에 그걸 예측을 했었다라는 게, 정말 아주 놀라운 통찰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는, 오늘도 헉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멋진 신세계는 읽다가 보면 그냥 혼란스럽더라고요. 아주. 근데 뭐 그러나 뭐 그 내용을 봤을 때 뭐 참 사람을 어, 계란에서 닭을 부화시키듯이 그런 뭐 부화기에 넣어 갖고 사람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무슨 소마죠, 소마. 뭐 요새 그 이제 마약 같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그 사람들한테 투여를 해 갖고서 통제를 하고 근데 이 디지털 세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더라고요. 그때 그런 건 잘 안 보였던 모양입니다. 하여튼 그런 진짜 뭐 이제 유토피아가 아니고 인류가 이제 유토피아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뭐 마음속에 다 있지만은 그게 아니고 이제 정말 그야말로 디스토피아 엉망진창인 그런 세상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내다본 거.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25년 시점에서 보면 상당히 또 그 근접한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챗GPT라는 게 나오고 AI라는 게 나오고 뭐 물어보면 뭐 바로 대답을 해주는데 뭐 목소리까지 똑같이 영상을 만들어주고 뭐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몰인간적인 그런 그 상황을 갖다 연출해내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 편리해지긴 했는데, 근데 또 솔직한 얘기가 편리하다라고 만든 이 세상이 더 불편해요. 우리한테는 참 안타까운 일면이 있습니다. 자, 이름에 얽힌 사연 한번 볼까요? 조지 오웰이라는 이름에 얽힌 그 사연이 되겠습니다. 자, 본명은 에릭 아서 블레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조지 오웰이라는 이름은 필명인데 남성의 이름은 흔히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제 있죠. 조지 부시, 조지구 부시고 뭐 하는 그 9.11 테러 이후에 아프가니스탄을 이제 막 침공하고 그럴 때 이라크 전쟁 일으키고 할 때 그래서 이제
개그맨들이 조지 부시고 하는 대통령 나왔다고. 이름이 조지 부시니까. 네. 조지는 그냥 흔한 이름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영국의 이스트 앵글리아 지방에 있는 오웰 강을 합쳐서 조지 오웰이 된 거다. 뭐 본인이 그렇게 밝혔나요? 어떻게? 자, 흥미롭게도 그가 1984에서 주인공의 이름으로 사용한 윈스턴 스미스도 윈스턴 처칠의 그 윈스턴과 그다음에 흔한 성인 중에 그 스미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그걸 합쳐서 윈스턴 스미스라고 그렇게 했다. 스미스는 이제 그 대장장이죠. 대장장이의 후예가 그 이제 스미스입니다. 이게 그냥 대장장이 후예들이 많은가 봐요. 하여튼 그 흔한 스미스하고 윈스턴 처칠의 윈스턴을 합쳐서 1984의 주인공 이름이 윈스턴 스미스 이렇게 장명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필명에 관한 일화로서는 이제 1945년 초에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프랑스 파리 호텔에 이제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음, 어떤 이름 모를 영국인. 그게 해밍웨이 입장에서 봐서는 그렇죠. 그게 이제 조지 오웰인데, 자신을 에릭 블레어라고 이제 본명을 대면서 이제 소개를 이제 하면서 인사를 했는데, 해밍웨이가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근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가, 오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보죠. 네. 그러니까, 오웰,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필명이 조지 오웰이니까, 그래서 이제 대답하기를, 그 영국인이, 그리고, 어, 저를 엘릭 블레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은 조지 오웰이라고도 이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해밍웨이가 깜짝 놀랐다 이거예요. 이름을 부른 건 아닌데 오웰라고 이름을 부른 것 같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진장 그렇게 말씀하시지. 뭐 쉿 뭐 그랬겠죠. 술 한잔 하시고 하고 이제 두 잔도 좋고 하면서 이제 같이 술 한 잔 뭐 이제 나눈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해밍웨이가 바로 호텔을 떠나는 바람에 그 만나는 시간이 짧아갖고서 많은 얘기는 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일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소설을 통해서 봤을 때에 이제 그리고 조지 웰의 인생을 봤을 때에 그가 갖고 있는 사상은 이제 합리주의자다라는 얘기죠. 합리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서 또 파시스트를 반대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반마르크스,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거다. 그 다음에 또 자본주의도 그렇게 내키하지 않는, 그러면서 이제 사회주의자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사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얘기죠. 자, 뭐, 아니, 마르크스도 싫어. 그다음에 자본주의도 싫어. 이것저것 다 싫어. 뭐 이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조지 웰이 뭐, 혹시 그 아나키스트 아니냐, 무정부주의자.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하네요. 실제 성향하고는 거리가 먼데, 뭐 저렇게 그 이야기를 하지만은 뭐 자기 나름대로, 뭔가 민주주의를, 어, 수호하는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이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의 그 사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강력한 민주주의자로서 마르크스주의로 대표됐던 당대 주인 공산주의적 좌익 사상에 반대했으며 동시에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방을 했다. 뭐 자본주의 하면은 뭐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그냥 가진 자는 뭐 엄청 가졌지만은 없는 사람은 가랭이가 찢어지도록 가난하고 뭐 이제 그런 빈부의 격차라든가 이런 거를 표서를 봤을 때 자본주의를 찬동할 수 없었겠죠. 네, 물론 이제 음, 뭐 초기 자본주의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본주의가 쭉 발전을 하면서 뭔가 사회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하면서 그걸 그 폭을 줄이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그 사람이 살고 있으면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공산주의 사상에는 상당히 반대를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물농장에서 그 비판을 했던 그 대상도 소련 공산주의죠. 스탈린을 모델로 해서 이제 소설을 쓴 거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러시아 혁명을 보고서 이제 그랬으니까 러시아 제국, 러시아 제국이란 건 소련이죠, 사실은. 소련은 물론 미국의 자본주의 진영에 대해서도 무척이나 비판적이었다. 그러니까 양쪽을 다 비판한 거예요. 양쪽을 다 비판하니까 혹시 무정부주의자 아니냐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민주주의를 저버린 그런 사람은 또 아니다라는 얘기죠. 민주주의를 뭔가 수호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그 조지 오웰의 그 사상을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지 오웰의 정치 성향을 한번 볼까요? 자, 자유주의자들을 권력을 탐하는 무권력자들이라고 평을 했다. 권력을 탐하는 무권력자, 자유주의자. 나는 자유주의자야. 세상에 날 건드리지 마. 진짜 이런 사람들은 뭔가 자유스러운 척하면서 권력을 탐하고 그러면서 뭐 실질적인 권력을 갖고 있지 않은 척하는, 글쎄 정말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을까요? 아닌 척하면서 엄청 뒷구녕으로 챙기는 그게 자유주의자다라고 평을 한 겁니다. 자, 혹자는 조지 오웰을 반파시스트적 아나키스트로 규정하는데
권력에 대한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 태도는 그가 아나키스트가 아님을 증명한다. 그러니까 국가를 무시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나키스트는 아니죠. 무정부주의자가 아나키스트니까. 무정부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인정 안 하는 그런 사상이잖아요. 그 다음에 오웰은 기독교적 형제적 단결을 위해서 반국가적 프로레타리아의 독재 세력의 그 프로레타리아 독재 세력이 침탈로부터 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했다. 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그 아나키스트가 아니고 국가 역할을 갖다 오히려 강조한 사람이었다. 그의 정치 성향은 이제 그런 거다라는 얘기죠. 글쎄요, 이게 뭐 나는 좌파야 우파야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면 그렇다고 뭐 중도도 아니고 상당히 그 좀 나름대로 복잡했던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따라서 그는 사회주의적인 혁명을 추구하는 아나키스트라기보다는 추상적 관념에 입각한 급진적인 면을 가진 개혁 사회주의자에 가까웠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뭔가 세상을 뜯어 고쳐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뭐 동물농장이나 그다음에 1984 같은 그런 그 소설을 썼겠죠. 그런 생각이 없으면 그런 소설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 머리에서. 아주 뭐 평범한 사람 머릿속에서 어떻게 그 동물농장 같은 게 나오겠어요. 그러면서도 당대 영국, 미국 민주주의가 소수의 부르주아의 계급에 의해서 이용되고 있으며 지배계급의 이익을 확충하기 위해서 제도가 존재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상당히 어, 부르주아 계급을 비판을 한 걸로 봐서는 뭔가 자본주의도 상당히 안 좋게 마음에 안 들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더 나아가 영국 노동당이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며 지나치게 관료적으로 변화했다라고 평가를 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노조를 결성을 하지만은 그것이 심화되다 보면 노조 자체도 계급화가 되는 그런 현상이 이제 있습니다. 그렇듯이 노동당도 영국 노동당도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관료화돼서 관료주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그런 일종의 그 관료같이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그 집단이 이제 돼버렸다라고 비판한 겁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조지 오웰이 추구한 정치적 사상은 노동계급을 대변하고 국제주의적인 관점을 지니면서도 과학적 사회주의는 물론 그 개량이나 수정주의에도 반대하는 비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복잡한데 뭐 그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비판적이고 그렇다라고 해서도 공산주의자도 아닌 또 그렇다라고 해서 무정부주의자도 아닌 참 뭐라고 참 표현하기 굉장히 어렵지만은 뭐 어찌됐든 사회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면서 디스토피아를 노래했듯이 이 세상이 점점 기술은 발전하는데 사람들의 생활은 억압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세상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정말 뭐라 그럴까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1940년대 제가 태어나기 전인데 그때 당시에 벌써 지금의 그 상황을 이렇게 통찰력 있게 바라다 봤다는 얘기는 정말 비범한 사람이다. 보통 사람은 없는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줄거리를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1984를 갖다 그 줄거리를 제가 일목요연하게 그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보면 GA 비치라는 그 유튜버가 있습니다. 아주 젊은 사람인데 아주 뭐 이 GA 그 젊은 사람 이 철학가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박학다식합니다.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전 인류의 그 철학적 사조에 대해서 그냥 모든 걸 다 설명하고 실존 철학에 대해서도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걸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 갖고 그렇게 듣고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젊은 철학가가 이제 1984 조지 오웰의 1984를 이제 해설을 하는 그 영상입니다. 요게. 예. 벌써 그냥 뭐 그림이 그냥 험악스럽죠. 예. 인상을 팍 쓰고 있는 게 1984는 인간을 어 인간을 억압하는 그런 쪽인가요? 그런가 하면은 인제 인제 올더스 헉슬리가 쓴 멋진 신세계. 이건 오히려 인간이 이제 굴종하는 뭐 그런 내용이 아닐까요? 제가 정말 읽어보질 못해 갖고서 더 이상 명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두 영상을 링크를 다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비교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이와 같이 조지 오웰이 쓴 불후의 명작, 장의 명작이 되겠습니다. 또 불후의 명장이죠 사실은. 1984 1984에 대해서 좀 개략적으로 수박 걸타 읽기식으로 알아보았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한번 책을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상당히 내용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일단은.
자, 그리고 오늘은 세계 해양의 날이면서 또 세계 뇌종양의 날이 되겠습니다. 예. 어, 뇌종양은 MRI로 이제 진단하죠. 뭐 그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해양 대국으로 우리나라 가기 위해서는 이 해양의 날,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서 우리가 해양으로 진출하는 그런 꿈을 꿔야 되겠습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에서 알아본 오늘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